영끌한 남친과 결혼해도 될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런 사연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익남 채널을 너무 좋아하는 만나이 20대 후반 만나이 20대 후반이면 30이라는 얘기죠. 부동산 영끌 투자자 커플입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대학교 친구였다가 졸업 후에 부동산 투자를 계기로 2년째 만남을 이어오고 있어요. 남자친구는 부익남님 구독자 수가 많지 않을 때부터 구독해서 30만 팬미팅 때도 갔던 찐팬이에요. 남친은 19년도부터 절대로 전세 살지 말라는 거 보고 부모님과 같이 월세로 옮겨가지고 풀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 투자를 했어요. 21년 상승기가 왔고 저도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있던 상태라 부동산 관심을 가지던 중에 지금 남자친구와 만나가지고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됐고 투자에 입문하게 됐죠. 남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하자면 남자친구가 투자하게 된 배경으로는 아버지 명의의 빚이 1억 정도 있었는데 그때 부동산 상승 초입기여가지고 부동산 관련된 책을 200권 정도 읽고 여러 강의도 들은 뒤에 1억 5천 정도의 대출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아버지 명의의 대출을 저리로 받아가지고 아파트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외동아들이라서 본인이 집안을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 컸었나 봐요. 그래서 부동산이 상승하기 전에 투자를 해서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조금 빠졌어도 다행히 아직까지는 수익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부채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본인의 월급의 대부분을 본인 대출 갚는데 낸다는 겁니다. 그냥 본인의 월급 대부분 그냥 대출 갚는데 낸다는 거죠. 본질적인 문제는 부모님 명의 대출 금액이 굉장하다 보니까 부모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경제적 독립이 안 되다 보니 정서적으로도 독립을 못한 것 같아요. 남친 부모님께서도 조금 보수적이신 편이라 나이가 30인데 나왔죠. 그러니까 왜 만나이 왜 얘기하냐고. 나이가 30인데 아직 통금이 있고 외박도 자주 못합니다. 아직 본가에 사는데 부모님 말씀이라면 그래도 들어야 하지 않냐. 네가 미성년자도 아니고 왜 부모님 의견에 반박을 못하냐. 부모님 말씀이 다 옳은 건 아니다. 이 마마보이 하면서 싸우고 헤어진 적도 있지만 얼마 안 가서 다시 만났어요. 사실 저희 또래 중에 이렇게 투자 이야기할 사람 없어요. 저희는 성격도 비슷하고 다 맞아가지고 막 앉은 자리에서 3시간 넘게 대화할 정도로 너무 잘 맞습니다. 저는 수비수, 남친은 공격수 성향이라서 뭐 투자 성향도 보완도 되고 너무 좋은 친구고 애인이기 때문에 헤어질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결혼할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2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남친과 남친 부모님의 대출, 섞인 돈, 부동산 매도 등 어떻게 돈 정리를 할 것인가. 사실 저와 결혼 얘기가 오가면서 남친은 부모님과 하루빨리 경제적 독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도권 한 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기로 했는데 하락기에 자산을 매도하는 게 과연 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함께 경제적 동반자로 가기 위해서 하루빨리 남친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괜히 저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팔게 되는 거가 아닌가 미안하기도 합니다. 남친은 꾸준히 소득이 높아지고 또 승진 예정이라서 대출금 갚는데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갚으면서 상승기에 매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와 남친만의 의견이 아닌 부익남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좀 독립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좀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K장녀로 자라가지고 비교적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지르고 부모님한테 통보하는 식입니다. 남친은 제가 이런 감정을 내비칠 때마다 결혼하면 무조건 아내가 1순위다 라고 말은 하는데 괜히 마음고생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혼 N년 차이신 인생 선배님으로서 부익남님의 조언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잘 만난 것 같은데 남자친구가 조금 바뀌어야 될 부분은 있어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찐팬입니다 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이 찐팬이면은 내용을 다 들어야지 왜 듣고 싶은 것만 듣나. 뭐냐면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이게 책 유튜브의 문제죠. 이게 일방통행이고 정보 전달이 이제 한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가 이게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를 몰라요. 이게 검증이 안 됩니다. 제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21살 때 처음 읽고 와, 나 부자 될 수 있겠다. 나 부자 돼야지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진짜 수십 번을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초반에 주식 투자를 하는 거구나. 부자 되려면 주식 투자해야 되는구나라고 제가 이걸 수십 번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읽다 보니까 잠깐만 로버트 키요사키는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네 라는 거를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내가 이 사람한테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본대로 제 마음대로 해석하고 제 마음대로 이해합니다. 그냥 그것처럼 이분도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부모님 뭐 여친, 뭐 남친 이런 분들하고 돈 섞는 거를 말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여친, 남친하고도 말리지만 이 부모님하고 돈 섞고 뭐 명의 섞고 이런 거는 항상 이거 하지 마라.
이거 안 좋거든요. 왜 그러냐? 명의 섞는 거가 나중에 정리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부동산 상승기 때 이런 그 욕심이 많아져요. 왜냐면 이제 주택 개수 가지고 막 제한하고 뭐 대출이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뭐 엄마 이름으로 막 집 사고 뭐 아빠가 대출 받아가지고 나 주면은 내가 이걸 가지고 뭘 살 때 엄마랑 뭐 공동 명의로 사고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막 해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막 섞다 보면은 어떻게 살 수는 있는데 나중에 팔 때가 상당히 어렵고 돈 정리가 안 된다. 자, 본인 월급의 대부분을 부모님 본인 대출 갚는데 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뭐냐? 벌면 누가 번 건지 이게 애매합니다. 왜냐면 이걸 누가 산 거지? 지분을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지? 이거 부모님하고 이거 칼로 딱 자르듯이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그동안 고생하신 것도 있고 나 키워준 것도 있는데 잠깐만 내가 월급에서 지금 거의 90%를 내가 내고 있는데 그러면 초기 투자금은 엄마가 아빠가 냈지만 내가 그 이후로 내가 원금을 계속 갚고 있다면 잠깐만 내 지분이 점점 커지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초반에 엄마가 사라고 했으니까 엄마 지분을 좀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막 고민이 되죠. 거기다가 대출이자가 막 늘어나고 있어. 그럼 이 대출이자는 그러면 누가 내야 되는 건데 생각하면서 이 뒤섞여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보통 여기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 야 어차피 네 건데 뭘 고민해? 야 우리 집에 아들 딸이 너 하나밖에 더 있어? 어차피 네 거잖아. 이러면 게임 끝나. 나중에 다 네 거 될 거니까 그냥 대출 내면서 가만히 있어. 알아서 다 할게 우리가. 이러면 그냥 대꾸할 수도 없어.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 게 나중에 다 문제가 됩니다. 언제? 결혼할 때 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 부모님과 하루빨리 경제적 독립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한 빨리 매도를 하기로 약속은 했어요. 왜냐하면 이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랑 결혼하고 싶으니까 보통 결혼하고 싶으면 이렇게 약속을 하게 돼 있어. 왜냐면은 이제 여자친구가 갈구니까. 근데 저 때문에 리스크를 안고 투자했던 물건들을 싼 값에 매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함이 또 드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 가치관이 또 비슷하니까 내가 팔으라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기다렸다 팔게 할까? 막 자기도 스스로 막 머리가 복잡한 거야. 근데 이거는 여자친구 때문이 아니라 이 남자친구 본인을 위해서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남자친구분이 지금 월소득이 600만 원이에요. 근데 저축을 50만 원밖에 못 합니다. 거의 버는 돈의 대부분을 지금 대출 이자와 뭐 이런 걸로 내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남자친구분의 명의와 이제 뭐 엄마 명의 뭐 아빠 명의로 막 사놓은 게 한 19억 정도 된대요. 한 19억 정도 돼. 그러니까 엄청 많이 사놓은 거야. 지금 연봉이 7천 정도 될까 말까 되는데 19억 어치를 사놓은 거야. 근데 부채가 17억이야. 물론 저는 옛날에 이거보다 더 했어요. 더 했긴 했는데 이거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수준의 투자를 해놓은 거거든요. 지금 보면 7채예요. 7채인데 보니까 이게 수도권 아파트도 해놨고 뭐 지방의 아파트들도 있고 막 지방의 분양권도 하고 이게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도 막 해놓으셨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딱 그 보면 딱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 2019년도부터 쭉 이제 뭔가 투자를 이제 해면서 규제를 피하려고 한 거에 딱 보여요. 이 규제를 피하고 어떻게든 그 대출을 나오는 거를 막 살려고 개수를 늘리려고 한 거예요. 개수를 늘려가면서 어떻게든 이 자산 규모를 늘려가려고 막 생숙도 사고 막 분양권도 사고 막 했던 거야. 그러니까 개수를 늘려가면서 규제를 피해갔던 거는 결국에 이 상승장을 계속 내가 끌고 가려고 했었던 건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내 연봉 대비 엄청나게 많이 지금 사놓은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분이 뭘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자가 막 13%짜리 11%짜리 막 10%짜리를 막 쓰고 있대요. 근데 이걸 막 부모님 명의로도 막 10%짜리 막 이런 것도 쓰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높은 이자거든요. 그러니까 고리 이자를 쓰는 거야. 그러면 내 찐팬이라고 그랬는데 어디 가서 내 찐팬이라고 하지 마. 내가 언제 13%짜리 쓰라고 그랬어. 어떤 거냐면 이게 저금리 시절에 빌린 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이제 금리가 올라간 게 있는데 저도 한 9%짜리 있거든요. 제가 그때 빌릴 때 한 5에서 6짜리를 쓴 게 지금 9 정도 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거의 7, 8 이상짜리를 쓴 거예요. 그 저금리 시절 때. 그 막 이자 막 2%, 뭐 1점 몇, 2, 3% 때
막 7, 8짜리를 막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엄청난 리스크를 막 감당하는 투자를 하는 사람인 거예요. 거기다가 부모님 명의에다가 막 부모님 대출까지 막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이 생숙 분양권 이거 되게 리스크 있는 거거든요. 이금융권 대출 같은 거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격수는 공격수인데 수비를 하지 않는 공격인 거지. 이 여자친구분이 수비수, 남자친구분은 뭐 공격수라고 하셨는데 이 포메이션은 약간 901 전략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지금 요 공 뺏기면 그냥 바로 골 먹히는 포메이션이다. 미드필더도 없어. 수비도 아니 10-0-0인가? 10-0-0 포메이션이야 이거는. 뭐 이자를 13%짜리를 쓰고 있으면 이거는 정리를 해야 되는 거지. 뭐 여자친구가 팔을 하니까 팔고 이게 아니다.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자, 거기다가 이 양도세는 합산가세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에 팔면 그걸 다 모아가지고 양도세율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시세 차익이 한 2억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한 해에 다 팔면 양도세율이 높아집니다. 지금 조금씩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자도 내고 양도세도 내고 하면은 내가 과연 남는 게 뭐 얼마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매각 플랜을 지금 세울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정서적으로 독립을 못했습니다. 나이가 30인데 아직까지 통금 있고 외박도 자주 못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저는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돼요. 뭐냐면 원래 부모님이랑 살면서 외박은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세대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부모님이랑 살고 있다면 그리고 이제 30살이면은 외박은 당연히 안 하는 거 아닌가? 아직 본가에 사는데 부모님 말씀이라면 그래도 들어야 하지 않겠어? 라는 그 남자친구의 말에 무슨 소리야? 왜 부모님 의견에 반박을 못해? 왜 외박을 못해? 이 마마보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이 정도면은 그냥 좋은 성격인 것 같고 남편으로서도 나쁜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박을 뭐 아예 못하는 것도 아니고 외박을 자주 못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외박 안 한다고 마마보이 소리 들을 거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사연이 뭐 누락됐다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정도 성격 거기다가 뭐 이런 공격적으로 뭐 부모님한테 뭐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뭐 이런 투자도 한 거 보면은 뭐 마마보이 정도는 뭐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다 성격도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하고 3시간 넘게 대화할 정도. 그래서 소중한 친구이자 애인 이렇게 말했는데 이 정도 사람을 만나는 거는 쉽지가 않다. 안 좋은 사람이 가면 그 다음에 더 좋은 사람 만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 친구들이 이렇게 쉽게 막 위로랍시고 아 그냥 헤어져. 헤어지면 더 좋은 사람 나타나. 뭐 이런 말 하는데 그거 아니다.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그냥 쉽게 그렇게 막 듣고 괜찮은 사람인데 헤어지지 마세요. 헤어지면 보통은 더 괜찮은 사람이 나타날 확률이 높지 않다. 웬만하면 이 사람만큼 괜찮은 사람 만나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고쳐 쓸 수 있으면 고쳐 쓰세요. 특히 이 경제관이 맞는 거가 어려워. 경제관 맞는 거 쉽지 않습니다. 2년간 사귀면서 경제관 맞는 게 이렇게 3시간씩 얘기하다가 갑자기 경제관 전혀 안 맞고 저축 전혀 안 하고 쉬는 날 뭐 하세요? 그러면은 저 돈 쓰기 바빠요. 이런 사람 만나면 갑자기 잘 지내? 하면서 카톡 보낸다. 그러니까 이 정도 사람 만나기 쉽지 않으니까 헤어지려고 생각하진 마시고 이분의 그 투자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낮은 순을 가지고 양도세율이 낮게 좀 그루핑을 잘 하셔가지고 매각 계획을 좀 같이 세워주신 다음에 정리하시고 어느 정도 좀 빚도 정리해가지고 부모님과 이번 기회에 좀 자금도 정리하고 훨씬 좀 안전하게 안정성 높게 좀 바꿔놓는 그런 계기로 삼고 잘 맞는 사람이니까 결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